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좀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제가 이 아까도 말씀드린 굉장히 알차게 펀더멘탈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구조를. 예. 저희는 많이 안 해요. 15종목 달고 한 12종목 정도면 하면 되고요. 얘가 8시 50분부터 하는 게 아니고 8시 이제 한 8시 한 제가 20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증시 다 분석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날 장전에 선물 매매 전략 얘기하고 그 다음에 9시 30분에서 10시까지 이제 주식 얘기를 하거든요. 흐름들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제 방송은 같이 들어라. 자식들과.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퀄리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차트 갖고 쭉쭉쭉쭉 매매하고 이런 스타일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뭐 얘기했죠? 아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애매한 성장주는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강조했지만 게임하고 바이오가 굉장히 애매해졌죠. 근데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믿을 수 있는 그 성장주, 그러니까는 2차 전지, 특히 소재 완성은 제가 볼 때는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재 쪽이 굉장히 이제 좀 빡빡하게 버티고 있죠. 그 다음에 반도체는 괜찮은데 우리나라가 꽉 잡고 있는데 문제는 얘가 지금 개인의 수급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갖고 이게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30년 하면서 이런 거 처음 봤다니까요. 이거. 아니, 어떻게 코스피 매수 금액의 66%가 삼성전자에 몰릴 수가 있냐고요. 올해만 그런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완성은 못 가고 지금 반도체 소재 쪽으로 지금 막 올라오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못 읽으면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아까 누가 대폭락이 나오면 아유 땡큐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현금 비중도 많은데 근데 안 나오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번처럼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면 미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물로 박스권 고점에서 매도, 저점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 저점에서 매도. 그리고 주식은 하반기에 급등할 종목들 매집해 놓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단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특강은 제가 과감하게도 이렇게 제가 주제를 설정한 거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올해 하반기는 우량 중소형주입니다. 잡주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량 중소형주로 매집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변동성 장세에서 지수선물 매매하고 이익 내는 방식. 물론 손절할 수도 있죠. 근데 손절은 짧게 해야 돼요. 이익은 크게 가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배워보시라고. 이거. 이런 종목들 언제 고르는지, 그리고 최대한 그 타이밍을 줄일 수 방법이 어떤 건지 이런 걸 같이 제가 공부하고 연구했던 부분들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 장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거죠. 예. 그렇지 않겠나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그런 형태고. 어제 파월 아저씨가 그 50bp 얘기할 때 제가 저럴 것 같았어요. 옛날에 파월 아저씨 3월 달에 3월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25bp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제가 막 욕을 했죠. 에휴,
뻥치고 있네. 방송에서 막 깠잖아요, 파월 아저씨. 뻥치고 있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의 반응을 좀 보고 그 시장이 괜찮거든요. 지표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NAB 컨퍼런스에서 살짝 간을 보는 거예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 그 높은 인플레이션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50bp 얘기를 안 했어요. 시장 충격이 올까봐. 근데 어제 파월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아저씨도 이제 경기 지표 괜찮게 올라오니까 이렇게 하는 얘기야. 대놓고 50bp 금리 인상 논의 더 빨리 움직여야 된다. 그 50bp가 5월 회의에서 검토될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직무유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간을 봤다고 생각해요. 시장의 간을 봤다고. 근데 벌써 시장은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5월달은 거의 50bp로 기정사실화 돼 있고요. 99.8. 그 심지어 6월달 금리 인상도 50bp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75에서 100인데 6월달이 150에서 175가 이게 74하면 거의 6월달도 50pp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파월 회장이 50pp, 뭐, 5월달에서 50pp 인상 논의를 좀 더 빨리 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게 다 이상한 소에서 무슨 XX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그 시장에서 패드워치는 벌써 5월달은 99.8%고 6월달에도요. 거의 50pp를 74.2까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벌써 시장 금리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경기 지표가 안 좋으면 얘도 내려가는데 경기 지표도 좋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3%를 돌파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설픈 성장주는 다 착살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무슨 게임주를 추천하고 그 넷플릭스 떨어지는 거 보세요, 지금. 넷플릭스 손절하는 거 보세요. 다음번 뭐겠어요? 아, 여기서 혁신을 선도하지 않는 기업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딱 세 개밖에 없는데 넷플릭스, 메타, AMD 애매하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런 기업도 죽는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종목이나 업종 이게 잘못 잡으면 하반기 또 손가락 빠를걸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드는가 하면 이 엄청난 헤지펀드 투자자들도 아니다 싶으니까 5천억을 손절해버리잖아요. 얘가 5천억을 손절할 때는요. 이 헤지펀드의 고객들이 유입되는 걸 포기한 거예요. 그 자기의 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다고 각오하는 거죠. 그 각오를 하면서도 얘는 5천억을 손절한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안 될 것 같으니까. 올해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시냐고요? 미련이 남아서 계속 갖고 계세요? 안 되는 걸? 그러다 지치고 나중에 팔 수 있는데? 잘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빨리 바꾸세요. 하반기 주도할 수 있는 종목으로 빨리 바꾸세요. 지금 이런 시장에서 이러다가 지칩니다. 예. 제가 저처럼 졸교라는 사람이 대형주를 안 해? 저 대형주 안 한 지 꽤 오래됐어요. 6개월 정도 넘었어요. 6개월에 1년 정도 대형주 안 했어요,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저 사람이 대형주를 안 해? 이유가 있겠지. 저는 중소형주밖에 안 해요,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 시가총액 1,000억 이하 안 했거든요. 요즘 시장에서 1,000억짜리 난리 났죠.
저는 2분기에 시장이 저점 잡으면 이 소형주 1000억, 시가총액 1000억, 2000억짜리도 끝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하반기까지는 이제 우량 중소형주. 그러니까 한 3천억에서 한 2조 사이, 뭐 5조 사이, 그런 종목들이 아마 이제 움직이는 시장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바닥을 잡으면. 4, 5, 6월 달. 예. 대형주는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고 지배구조 안 풀리면 대형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우리 주린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얘기해주는 시장이죠. 대표님, 삼성전자는 뭐 안 팔아도 되지 않습니까? 예, 팔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도 얘기했죠. 팔지 마세요. 그런데 안 팔 거면 3년 이상 가져가세요. 7만 이하에서 싸니까. 근데 올해 하반기는 그렇게 큰 수익률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작년에 56%, 올해 66%, 전체 코스피 종목 대비해서 삼성전자 한 종목에 편입된 게 그런데 이걸 팔겠냐는 거예요. 어차피 삼성전자는 팔지 않아야 될 종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 주린들한테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잠재적인 지수에 뭡니까? 매물대가 되는 거죠. 참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 이렇게 개인들이 움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작년 올해 대형주의 쏠림 현상이 이렇게 많은데 이 다 물려있는 대형주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 빨고 막 중소형주 막 장세 있게 가버리면 완전히 이게 이제 나는 뭐하고 있지? 이렇게 돼요. 그렇다고 대형주를 함부로 손절하려니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굉장히 특이한 수급의 현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저는 대형주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현대차라든지 LG화학 같은 거, 그거 외에는 뭐 LG전자, 그거 외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LG전자도 자율주행차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없앴죠. 가전. 그 다음에 현대차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만 풀리면 얘는 굉장히 유력하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 뭐라고 했지? LG화학은 지분 가치가 너무 지금 저평가돼 있죠. 그래서 LG화학하고, 에너지솔루션은 100점 비싸요, 저거. 소재적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차 그룹주들 아니면 LG화학 아니면 LG전자 아니면 그 세 가지 빼놓고 나머지 대형주 중에 은행주도 저는 별로, 그러니까 뭐 배당을 많이 확대시키고 막 이래서 되게 좋다 그러는데 지금의 형태에서 은행주를 금리만 믿고 들어간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는 대형주는 선택의 폭이 되게 적다. 1200분이 들어오셨네, 지금. 예. 제가 지금 저녁 방송도 출연 안 하고 공지도 안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만큼 시황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했겠지, 뭐. 그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고맙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빨리 바꿔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들어보시고 특강을 자신있게 준비했으니까, 그리고 들어보시고, 그리고, 저게 맞다. 라고 생각하면, 이게 58만밖에 안 하잖아요. 그리고 괜찮으면 5만 할인 쿠폰 받으니까.
라이브 방송 5주 더 주니까. 한 번 들어보세요. 한 번은 들어보셔도 될 만한 강의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냥 강의도 아니고 급등주인데. 저는 잡주 이런 거 급등주 안 합니다. 우량한 중소형주. 잘못했다가 급등주 매집했다가 이게 상장 폐지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 관리를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한 번은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해요. 58만 원에 파생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거면. 그리고 파생 매매 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많이 가입을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방법이 매주 월요일 날 이렇게 이번 주에 파생의 고점과 저점이 어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서 8시 20분에서 8시 50분까지 장 시작 전까지 이제 매매에 대한 그 형태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 문자를 보내서 매매 사인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질선물 혼자 하신 분들 저쪽에 가입하시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시험과 관련해서 질문할 거 있습니까? 궁금한 거? 네. 가입은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 02-340-4535. 예. 시험 관련해서 질문할 거 있나요? 질문할 거 있으면 채팅창에 한번 올려보세요. 시황 관련해서. 없으세요? 그렇죠. 일주일 단위로 매매 전략을 주고 저희도 지수 선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매매 전략을 주고 매일매일 아침에 수정되는 게 있으면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정됐잖아요. 그러면 매일 아침 8시 20분에서 8시 50분 사이에 이번 주 제가 월요일 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오면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 수정한 부분들을 또 매일매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드리고. 저희는 지수 선물만 합니다. 딴 파생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번 주에 지수 선물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면 매수, 여기 들어오면 매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게 바뀌면 매일 아침 8시 20분, 8시 50분까지 해외 증시 분석해주는 쪽에서 해외 증시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분석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매매 전략을 다시 같이 얘기해드리죠. 그 다음에 10시부터는 저희가 매집하는 우량 하반기 주도주가 될 종목들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해야 할 타이밍이 들어오면 매수하고 이렇게. 또 요게 저희가 지금 요게 저희가 현재 저희 그런 커리큘럼입니다. 예. 요게 최종 커리큘럼. 예. 또 시험 관련해서 질문할 거 없어요? 제가 너무 많이 했나? 그 업종 상담은 오후에. 예. 업종이나 종목 상담 안 되고요. 업종은 오후에. 예. 오후에 가시면 됩니다. 예. 모르죠. 그건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신눌매 특강이 맞습니다. 신눌매 중에서 급등주 패턴을 이번에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신눌매 중에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게 신눌매라는 게 뭐냐면 고가를 돌파해서 가는 종목도 이게 신눌매지만 거래량이 여러분들 잘 모르는구나. 이게 급등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양봉의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가 터지는 종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물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하고 가는 종목군. 우리 이런 거 합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하죠. 지금 PCB 같은 경우 이런 거 업종 뭐 LG노텍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하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신물매고, 그러니까 신물매라는 건 신고가를 돌파하고 가는 종목 매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추세 매매를 보통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봉의 거래량이 이거 오해하려고 그랬는데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는 고점이 아니라 고점에서 나오면은 꽝, 이제 바닥권에서 나와야죠. 이제 바닥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래량 신고가 매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신물매라는 건 가격이 신고가를 돌파하고 눌림목이 되는 걸 이제 신물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거래량이 신고가 돌파하고 이제 눌림목을 되는 게 신고가라고 하는 거죠. 신물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급등주 매집 파동. 그러니까 현대사료 같은 거 보면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 돌파하고 바닥에서 그리고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이렇게 눌러주죠. 이것도 규칙이 있거든요. 거래량 사상 최고치 넣고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이런 게 급등주가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가자 이상님. 그래서 가격이 신고가를 돌파하고 가는 종목들은 대덕전자처럼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추세 종목이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 돌파하고 이제 눌림목을 주는 건 이제 요게 급등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가자 이상님, 가자 아상님.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하지만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도 한다는 거죠. 이번에는 가격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들어가겠지만 이번에 신물매 중에는 거래량 신물매 강좌를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에 대한 신고가를 돌파하고 이렇게 가는 종목들도 있죠. 근데 그게 몇 개 없어요. 엔터주, 그 다음에 PCB, 그 다음에 LG노텍 몇 개 없잖아요. 그죠? 뭐 소재주, 2차전지. 그러니까 몇 개 없기 때문에 몇 개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강의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꽝이고요. 이제 이번에는 거래량에 대한 신물매 강좌, 그러니까 급등주 패턴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를 터지고 거래량이 지금 이전에 터졌던 것보다 사상 최고치 터졌죠. 거래량 신고. 그리고 나서 눌림목 받는 것. 이게 이제 대부분 급등주 패턴이라고 그러죠. 이걸 강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 달 정도는. 왜냐하면 제가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디테일한 것들을 넣어드리니까. 그리고 지수 선물하신 분들은 무조건 들어오시고, 이제 스타일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의 스타일은 좀 길게 봤는데 이제 길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일주일 단위로. 예. 일주일 매매 전략, 그 다음에 당일 매매 전략 이렇게 가는 걸로 갑니다. 예. 저는 개인적이지만 올해는 이렇게 안 하면 돈 벌기 힘들어요. 저처럼 우량주, 그러니까 대형주를 좋아했던 사람이 작년 하반부터 대형주 안 한다. 뭐 이런 건 장이 벌써 끝난 거죠. 끝났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근데 이런 수급에서 대형주가 가긴 힘들어요. 그죠? 예, 똑같은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시황 관련해서 질문. 나스닥은요,
12,000 무너져야 되고요. 올해 말고 내년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우는 괜찮습니다. 다우는 괜찮습니다. 선방할 것 같고요. 선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스닥만 보고 있는데 다우는 선방할 것 같고요. 올 3월 집계한 전세계 M2는 약 13경 정도로 합니다. 대표일별 페드가 지금 같은 통화 정책으로 인플레이 영착률이 가능하시라 봅니까? 저는 하반기에 한 5%까지는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대신에 상반기에 긴축을 세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거 5월하고 6월달 페드에서는 좀 긴축을 세게 가야 된다. 되고 그 다음에 QT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긴축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지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요. 실질금리가 그러니까 마이너스라서 아마 이제 예전처럼 막 이렇게 긴축을 해서 돈을 막 이렇게 긴축을 하더라도 아까 M2 얘기했는데요. M2가 풍부하기 때문에 아마 되는 쪽으로는 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번에 뭐 에코 쪽도 그렇고 에너지 쪽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멘텀이 딱 불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철저하게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자산 시장에 그 차별화 장세가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금 왜 제가 리오프닝 관련주를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하는가 하면 생각보다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시장금리라고 얘기하는 10년물 국채금리가 2.9잖아요.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게 지금 어디죠? 8.5잖아요. 그러면 뭐 이게 이제 코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이걸 보자고요. 그러면 2.9에서 8.5면 아직도 실질금리 마이너스가 심각한 형태거든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실질금리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이게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자금들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서 돌아다니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면 미국의 근로자들이 계속 임금을 상승 요구를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 이외의 이민자들은 미국으로 들어와서 일을 못 할 거고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 견디지 못하니까 이민자들이 안 오니까 그 노동시장의 공급은 좀 타이트해질 거고 그래서 임금 상승은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게 임금이라는 게 한번 올라가면 하반기 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잘 안 꺾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을 급격하게 잡을 수 없는 요인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공급망 변모 현상이 해결된다고 인플레이션이 다 끝날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산시장의 차별화 장세는 더 심해질 수 있고 올해 하반기는 되는 쪽으로
투자를 하면 의외로 큰 수익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게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형태의 흐름이 그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적어도 저는 한국의 대형주는 힘들 것 같다. 이게 제 견해고요. 이해되셨나요? 물론 다 힘들 건 아니고 뭐 몇몇 종목은 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올해는 아니겠지만 내년에는 어, 내년에는 나스닥은 12,000원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코스피 지수의 전망은 올해 2분기, 그러니까 4월에서 6월 중으로 이제 진바닥은 아니에요. 그냥 바닥을 잡는, 올해 바닥을 잡는 거죠. 잡는 수준. 그 다음에 연말까지 혹은 내년 1분기까지 한 2,900선 중후반 혹은 3,000선을 살짝 돌파. 여기까지 나왔다가 너무 자세히 얘기해주나? 내년에 올해 저점을 한 번 더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 그 내년에는 경기 이슈겠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회원들한테는 미리 얘기했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가 마지막 돈 벌 수 있는 기회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대형주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섹터별로 차별화가 좀 심화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만을 본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꾸 그렇게 막 이상하게 듣고 딴 데 가서 뭐 조일교 대표는 만을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 저는 나스닥은 12,000선을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반등을 저점을 잡을 수도 있다. 많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내년을 더 안 좋게 보는데요. 올해보다. 올해는 저는 2분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건 올해 중후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참 말이나 내년 1분기 정도. 전 내년은 더 안 좋게 보는데요. 굉장히 안 좋게 보는데요, 내년은. 자, 지수 선물은요, 문자 전송이 다 들어갑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예. 이것도 당연히 문자가 나갑니다. 예.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근데 질선물은, 가능하면 전략은 다 8시, 9시 전에 나갑니다. 예. 아, 예. 아, 예, 예. 근데 아까처럼 깜짝 놀랐어요. 나스닥을 만을 내년까지 본다 그래갖고, 전 만을 내년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나스닥 일시적으로 12,000원 살짝 무너졌다 저점 잡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원 저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예.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긴축 빡시게 해야 되고요. 그건 똑같고. 그러니까 위에 서셔서 그런데 나스닥 만을 내년까지 보신다고요? 올해가 아니고요. 이렇게 내년에 12,000 살짝 일시적 깨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올해가 중요할 것 같고 내년은 근데 시장이라는 게 또 바뀌면 또 달리 또 접근하면 되죠. 뭐. 근데 시장은 예상을 하고 대응을 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상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 저기 죄송한데 김은혜 관련주가 뭐가 중요합니까? 예?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짜 주식하는 사람들이 좀 부담스럽고 좀 저는 부끄럽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는 그 전문가한테 가서 얘기하자. 저는 저런 거 좀 질문하면 진짜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주린이들이 저런 질문을 자꾸 하니까 자꾸 이런 분석에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부끄러운. 김은혜 관련주 급등하든 안 하든 그게 뭔 중요합니까, 그게? 그런 건 이 방에 들어와서 질문하지 마시고 그 다른 방에 그 정치 테마 하시는 분한테 가서 질문하세요. 왜 이 방에 가서 질문을 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화를 내는가 하면 아까 여러분들한테 왜 한국 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인가를 하면서 지배구조 얘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같이 좀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 시장을 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도 좀 얘기하고 좀 이렇게 많이 목소리를 높이자라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원회 관련주가 잘 가니 못 가니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 되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김원회 관련주는요. 그냥 저쪽에 그런 거 하시는 그 방에 가서 그 물어보시고 어 예. 그냥 이 방은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제가 진짜 저는 그런 것도 잘 모르지만 그런 거 안 합니다. 예. 그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서 질문하겠죠. 예. 여기는 성스러운 지수 관련 성스러운 게 아니고, 지수 관련주 하는 게 왜 성스럽습니까? 지수 관련주 하는 게 성스러운 게 아니고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주를 많이 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AS를 해드리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주를 작년하고 올해 많이 안 왔으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시장 분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코스피 산 사람들이 그 90%가 대형주를 샀다니까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대형주를 다 갖고 있을 텐데 당연히 제가 이 방에서 1200명이 들어오는 거는 이렇기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저한테서 대형주 전망 어떻게 보고 지수 전망 어떻게 보고 그러니까 그런 방인데 막 김원의 뭐 경기도 도지사 뭐 올라가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다른 방에 가서 얘기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머릿속에서 버려야 될 게 하나 있는 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제가 좀 빼버렸으면 하는 그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요게 이제 코스피인데 아, 잘 보세요. 그냥 제가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승부사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그 선입견이거든요. 그 선입견이 아마 올해하고 내년에는 대부분 깨질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선입견인가 하면 어, 이게 우리가 리만 브러스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리만 브러스 사태가 마찬가지고 이렇게 바닥을 찍고 나면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도 이렇게 바닥을 찍고 나면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형태만 생각하고 이제 바닥을 찍고 갈 때가 되지 않았나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 생각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수라는 거는 이런 구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구간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이런 구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지수라는 거는 바닥을 막 클라이막스를 치고 엄청나게 올라가고 클라이막스를 치고 엄청나게 올라가는 장이 될 수도 있고 그 지수는 이런 형태로 갇히는 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2021년하고 2026년도 사이의 그 장이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요때의 장은 저점이 안 깨지는 박스권이었어요. 맞죠? 저점이 올라가는 박스권의 장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장세는 이제 박스권이 길게 늘어간다 치자고요. 뭐 3천선 초반에서 뭐 이번에 잡히는 그 저점을 잡혔다 치자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3천선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년에 올해 저점을 다시 깨지는 박스권 많이 깨지도 않고 살짝 또 깨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장세면 이때랑은 또 전략이 달라졌죠.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 개념이냐? 저는 앞으로 최소한 2, 3년은 이 박스권에 갇히는 장세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박스권에 갇히는 장세에서는 하락의 클라이막스가 안 나와요. 거래량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락의 클라이막스가 나와서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은 안 나오고 박스권 장세에서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앞으로 이런 박스권이 한 3년에 걸쳐서 오는데 근데 이때는 박스권 저점이 안 무너지는 형태로 박스권이었다면 저는 올해 저점이 내년에도 무너진다. 근데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한 3천선 언저리까지 갔다가 무너진다. 근데 무너지더라도 많이 무너지지 않고 그냥 박스권을 계속 갈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이해되세요? 송부사님?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는 스타 종목은 항상 나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박스권은 이 고점보다 더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는 종목 장세가 활발히 나올 수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앞으로 박스권은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없다라고 생각이 돼버리면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 드리는 게 M2는 많은데 그래서 이제 형태는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 자산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산시장이나 어떤 시장이나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런 종목들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이런 스타일 매매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는 이런 걸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책 관련주도 안 먹히잖아요, 지금. 생각보다 강력하게 안 먹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이런 형태하고 파생으로 이렇게 이게 그걸 하고 매매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나 굉장히 자존심 상한다. 왜 자존심 상하는 거야? 현대사료 이런 거 제가 이런 거 발굴 못한 거 굉장히 자존심 상한다. 사실 이런 거 제 급등주 패턴의 전형적인 딱 패턴이 들어오는 거래량이라든지 차트가 딱 제 패턴에 들어오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동안 안 했는가 하면 얘가 시가총액 1000억짜리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보세요. 얘가 만원짜리가 17만원 갔으니까 이게 9천억이면 얘가 시가총액 1000억 이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그나마 졸교라고 하는 그 전문가의 브랜드는 적어도 시가총액 5천억짜리 이하는 안 건드린다라는 그런 기존의 그런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거 시가총액 1000억짜리 이하짜리를 제가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괜찮은 형태면 이런 종목들 이제 앞으로 뭐 1조 이하에서 이런 종목들 뭐 1조까지는 아니겠지만 5조 이하에서 이런 종목들 많이 나오겠죠. 많이는 아니겠지만 종종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이런 종목도 이제 우리 매집하자. 발굴해서. 시가총액 필요 없다. 그 대신에 부도 안 날 종목, 재무제표는 제가 확실하게 내가 분석해 줄 테니까 이런 거 매집하자. 근데 매집해 놓고 종목은 내가 다 발굴해 줄 테니까 하자. 그 대신에 언제 갈지 모른다. 6개월 안에 가겠죠. 근데 언제 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 사이에는 지수 선물로 이게 이익 내자. 이건 내가 30년 동안 했던 거니까. 실제. 그래서 우리는 이 컨셉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올해 시장을 분석해 보니까 올해 내년 시장을 분석해 보니까 도저히 대형주 추세 매매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장도 아니고. 제가 분석하는 사람이 분석 안 했겠습니까? 수급 분석하고 다 했을 텐데. 그 제가 대형주 추세 매매 안 되고 시가총액 좀 큰 거 추세 매매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굉장히 제가 기존에 가졌던 그 매매 스타일 다 버리는 거거든요. 물론 그 중에 한 10%는 있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따로 잡으면 되지만.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이렇게 쏠림 현상이 심해진 걸 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면 사람들 안 판다니까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이렇게 많이 샀는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빠졌다고 해서 이게 팔겠습니까? 수익 안 나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샀는데 이게 수익이 안 나면 손절하겠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8만 원에 샀어. 팔겠어요? 저도 안 팔죠. 그게 지금 이만큼이나 쌓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답이 나옵니까, 이게? 상지로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작년에는 전부 다 어디에? 예, 작년에 다 3천선 이상에서 다 샀다는 거예요. 작년에 전체 코스피 종목 중에서 80%를 대형주 샀고, 이 대형주가 대부분 다 어디? 예, 3천선 이상에서 다 산다는 말이에요. 작년 2021년도에. 팔겠어요?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 나온 거잖아요, 올해. 올해 하반기 반등에도 대형주의 반등이 제한적이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예.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하든 말든. 우리는 대형주 이제 그거 먹으려고 하는 거 안 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거 한다 그랬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그 대신에 이상한 주식 말고 우량한 중소형주. 설마 잡주까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급등줄 내더라도. 그건 저는 그 장도 아니고 이게 긴축의 시대가 되면요. 금리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잡주나 재무제표 안 좋은 종목들 하다가 진짜 상패당합니다. 오삼 임플란트도 그렇게 됐는데 제가 오삼 임플란트는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던 종목이죠. CEO의 도덕적 불감증 그 얘기를 되게 많이 원래 옛날부터 그 전적이 많았던 사람이라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저는 진짜 이 가격에 이거 한번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지금 다 꼭 들으라고 그러거든요. 이번 토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날까지 가입 못하면 다음 주에 가입해서 이거 다시 보기로 들으면 되니까. 어차피 가입한 시점부터 5주 무료 제공이니까 라이브 방송.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꼭 들어보세요. 강추. 제가 작년부터 한 2년 동안 분석했던 것들 그런 것들 얘기하는. 이거 왜 해줍니까? 많이 있어요 패턴이. 골라야 되죠. 근데 적어도 이런 패턴들은 언제 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종목은 이런 걸 골라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줘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타이밍은 그때 돼야 우리가 타이밍도 가르쳐 주겠지만 근데 보세요. 타이밍도 가르쳐 주겠지만 타이밍이 속임수 파동이 많아요. 이런 게. 여기도 본격적으로 갈 듯 하다가 또 죽였잖아요. 이게. 이렇게. 몇 번이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 급등주 중에서 얘는 급등주인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을 수가 있다고요.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작은 거니까 제가 안 하는 거지. 제 패턴에 완벽하게 딱 부합되는 형태죠. 이렇게 가다가 또 빠뜨리고, 가다가 빠뜨리고, 그냥 이게 이제 매집을 계속 시켜갖고 앞에 있는 물량을 싹 걷어들이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진짜 올라갈 때 못 잡는 거죠. 여기서 매집 안 해놓으면 올라갈 때 잡는다? 에이. 솔직히 얘기해야 될까요? 제가 공부하면서 얘기 드렸던 거 해드릴까요? 올라가면서 급등주 잡는다? 에이, 제가 볼 때 90% 뻥이에요. 올라갈 때 막 개인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죽여버려요. 안 올려요. 아니, 매집이 다 끝났는데 개인들, 그러니까 언제 이제 개인들하고 같이 올라가나? 한 이 정도 되면 이제 개인들하고 같이 올라가요. 왜? 개인들 올라오게 해서 물량을 틀고 나가야 되니까. 근데 매집을 하는데 매집의 초구매에서 개인들이 매수하면 그거를 올린다? 택도 없는 얘기죠. 그거는 급등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하여튼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의를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와우넷에 보니까 이 보니까요. 잠깐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와우넷에 보니까 제가 프로모션을 찾기가 쉽게 안 돼 있어서 지금 여기 와우넷 이렇게 사이트 보면 프로모션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와우넷 프로모션 있는데 여기에 제게 없어요 지금. 예, 안 들어 있어요. 여기 있으면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찾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게. 예. 그래서 프로모션이 있으면 좀 좋은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결제하는 상세하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운에서 이벤트 진행 중인 이벤트. 와운에 이벤트로 들어가랍니다. 진행 중인 이벤트 이렇게. 여기 이벤트에 들어가시면 요 맨 밑에 있네요. 여기 D1 이렇게 있습니다. 요걸 누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예. 또 질문 있습니까? 시험 관련해서? 또 질문 있습니까? 또 질문 있으세요? 어떤 거랑 상관없습니다. 예. 해보세요. 어, 어차피 오후에는 업종 종목을 갈 건데 그거는 제가 매주 제가 이렇게 월요일 날 주말에 이제 주봉 종가 보고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건 그러니까 매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지금 막 단정해서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가기는 좀 힘든 시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도 가르쳐 드렸으면 좋겠는데 매주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 때문이죠. 시진핑 해서 어, 이렇게 그거 나오는 형태. 예. 올해 시진핑이 너무 이렇게 심하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저렇게 하네? 라는 생각할 때가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안 좋잖아요, 지금. 저는 왜 저럴까 싶어요. 올해 3년 차인데 트라우마인가? 뭐든 강한 중국을 만들기 위해서 저러면 여론도 안 좋아질 텐데 좀 그러네요. 그렇게 되고 현대사료가 끝날 때 어떤 신호가 나오는지 그것도 제가 특강 때 얘기를 해야죠. 이거는 여기 때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다 얘기가 들어갑니다. 예. 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제는 예. 지정학적 리스크는 끝났다. 이제 증시에 다 반영이 됐다. 하나 제외하고 핵전쟁, 핵 사용하는 거 요거 제외하고는 다 끝났다고 그러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방송에서 선물 포지션을 풋을 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옵션은 콜이 있고 풋이 있는데요. 질선물은 풋이 없고 신규 매도, 신규 매수 이런 구조밖에 없습니다. 배워보세요. 저희가 강의해 놓은 게 있으니까. 옵션을 풋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 그거는 이제 옵션 포지션을 봐야 되죠. 옵션은 매일매일 바뀌니까. 그거는 함부로 우리가 단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옵션 안 합니다. 저희 방은. 옵션 하신 분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어떡하냐, 이거. 근데 진짜 파생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hedge를 해야 될,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시가총액 큰 종목도 안 됩니다. 대형주도. 진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해요? 이걸 제가 방송에서 보여주는데도 또 이러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무서운 거는 이게 1번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2번 시나리오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1번 시나리오는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진짜로 제가요. 제가 작년부터 어제까지 제가 지수 선물 매도를 해서 손절을 한 적이 딱 2번 있어요. 그냥 제가 얘기 드릴게요. 우리 회원들한테. 그러니까 제가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 유료 회원들, 그러니까 지수 선물 매매하는 우리 유료 회원들 지수 선물 매도를 해서 손절한 적이 딱 2번 있었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부분 다 2포인트 내외. 그러니까 지수 선물의 손절 확률은 거의 한 5% 내외? 예. 근데 이게 안 믿기죠?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지수가 되게 안 좋았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포인트를 잘 잡은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부터 어제까지 지수선물 매도, 우리 회원들에서 지수선물 매도를 해서 손절한 적이 딱 2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율이 2% 내외예요. 나머지 다 성공했었어요. 거짓말 같아요? 아니에요. 내일 들어와서, 토요일 날 들어와서 제가 이걸 우리 회원들한테 물어보면 맞아요. 그리고 손실도 크지 않아요. 2포인트 내외, 1포인트 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장이 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하신 분들은 너무 좋고, 그러니까 매집을 해놓고 그 다음에 매매는 선물을 하는 그런 패턴은 가장 좋고요. 이게. 그러니까 1번 같은 패턴이 오면 제일 좋은데 이게 안 올 것 같다는 거죠. 대폭락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박스권에서는 절대로 이런 장이 안 와요. 이게 제일 저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박스권에서는 하락 클라이막스가 없어요. 리만 플러스 사태, 코로나 사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이게 없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버리면 하락 클라이막스가 없단 말이에요. 지지부진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진짜 답 없어요. 정말 좋은 주식 사서 매집해놓고 지수 선물로 매매하거나. 그러니까 올해는 대형주가 그렇고 시가총액 10조 이상이 그렇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어설픈 데 가서 이게 있으면 손가락 발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발 그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됐나요? 예. 또 코스피도 상승 반전하기를 화이팅. 선물이 엄청 매도하네요. 예, 쉽지 않고요. 그래서 아침에 시황을 얘기하는데 금방 가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들으니까 대충 시장에 대한 이해도는 좀 올라가죠. 그죠? 어떠세요? 들으니까 지금 시장의 형태가 저런 형태구나라는 건 대충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뭐 그거 정도만 이해해도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시장이라도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것도 다행이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그것만이라도 해도 대단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죠? 또 질문. 다들 없으신가요? 그만큼 선물도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금액에 변동폭이 심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작은 금액에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 있을 수도 있죠. 내년 말까지 쉬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올해 하반기가 마지막 기회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못 알아들으시네요. 그러니까 올해 2분기에 그러니까 일단 올해 바닥을 잡고 올해 연말이나 내년 1분기까지 2900선 후반에서 3선까지 돌파 시도되면 이게 마지막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다. 내년부터 좀 힘들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다르게 받아들이시네. 이해를 못 하셨나? 네. 네. 됐나요? 오케이. 자, 제가 이제 설명드렸고요. 오후에는 제가 종목이나 업종할 거고요. 저 사람 강의를 들어봤는데 괜찮다. 특히나 이번에 우량주에 대한 급등주 매집 패턴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 다음에 선물은 배워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서, 여기 꼭 이쪽으로 하세요. 이쪽으로 전화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식사하시고요. 저는 오후 1시 10분에 업종이나 종목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 상승 동력이 없으니까 2,900이나 3,000선밖에 못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 동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수는 싸고 그러니까 싼 거니까 이 저평가가 해소되는 시점이 오면 2,900선 중후반, 3,000선 초반까지는 올라오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상승 동력이 있으면 3,300까지 가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결되고 인플레이션 5%대 잡히고 그 다음에 초반에 긴축을 세게 해갖고 인플레이션 잡히면 그때부터 올라온다는 거죠. 상승 동력이 있어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자율 반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예. 자, 고생하셨습니다. 식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가입 번호는 올려놓고 할 테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파생하신 분, 지수물 하신 분들 꼭 가입하세요. 급등주 배워보고 싶은 분도 꼭 가입하시고. 예.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매집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매집의 모습들이 총 3번에 걸쳐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세게 매집했고 그 다음 두 번째 매집했고 이렇게 그래서 땡기는 형태죠. 그러니까 이 급등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추세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세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요즘 이제 급등주 패턴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예전보다 많이 좀 꽂혀서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추세 종목들보다는 그러니까 쉽게 좀 설명드리자면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만약에 1,000억 이하가 아니었다면 저희한테 아마 걸렸을 겁니다. 이게 막 시가총액이 한 5천억, 6천억 정도였으면 뭐 1조였으면 저희한테 걸렸을 건데요. 전형적인 제가 딱 좋아하는 패턴들이었던 케이스도죠. 예. 그런 것들이라서 좀 아깝긴 한데 뭐 아까울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소형주 장세 대형주가 수급이 꼬여서 소형주 가지만 나중에 또 대형주 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급등주의 가장 좋은 점은 한 번만 걸리면 1년 장사를 다 하잖아요. 그 나머지는 이제 파생으로 전 주식 단타는 개인적으로 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뭐 요즘이 단타의 대세인데 그렇게 단타 얘기를 안 하면 뭐 대표님 뭐 요즘 회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전 그래도 단타는 안 할 겁니다. 네. 제가 단타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게 오래 돈을 버는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제가 삼진을 하면서 주식 단타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한 100명에 한두 명? 그것도 막 굉장히 끼가 있는. 제가 예전에 단타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알죠. 그거는. 예, 그래서, 그렇게 단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개념이.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파생을 하죠. 파생도 단타는 안 합니다. 예. 일단 수급 먼저 체크해보고요. 예. 아이고, 좋네요. 자, 제가 이제 오늘 오후부터 얘기할 건 좀 충격적이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그 선입견을 좀 깨야 되는 얘기를 좀 할 수는 있어요. 뭐냐면, 저는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종종 드렸는데요. 저는 보이는 것은 그냥 한 30% 정도만 그냥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한다 그러죠. 인정한다. 근데 제가 제일 신뢰하는 건 뭐냐면 시장의 그런 힘의 강도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시장을 많이 믿는 편이죠.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인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지금 이런 형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믿죠. 대형주 이런 건 믿는데 이거는 뭐 2년치의 데이터니까 좀 믿는데 요런 거는 잘 안 믿어요. 어,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믿어요. 예, 이런 거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시장만 어, 보는 스타일이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그 형태로 들어갔을 때 어떤 형태가 나올까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체크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어 그러니까 저희는 파생은 이제 굉장히 제가 이게 손절을 잡고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매매를 딱 해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주식을 약간 공격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매집하는 종목들은 놔두고 그런 건 기본으로 깔아놓고 가야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삼성전자는 아무리 제가 공격적으로 하려고 해도 공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어, 이 제가 매매하는 형태의 패턴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럴 수도 얘가 트렌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저는 제가 이게 월봉이고요. 이게 월봉이고 이게 주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어, 어떤 주식이 어떤 주식이든 이 주식이 주도주가 되려면 이 월봉상 제가 이게 표시한 이 이평선 있죠, 지금. 녹색하고 주황색 이평선 보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월봉상 녹색하고 주황색 이평선 이 보이세요? 특히 주황색 이평선 제가 조금 더 잘 보이게 할까? 일단 잠깐만요. 그럼 제가 좀 더 잘 보이게 설정을 하고 시작. 이게 주황색이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녹색이라서 또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어, 어. 제가 요거를 약간만 제가 수정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예. 예, 이거 훨씬 낫네요. 이것도 좀 바꿀게요. 지금. 설명이 편하도록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요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삼성전자도 주도주일 때가 있었죠. 이렇게. 예. 근데 주도주일 때는 이 주도주의 가장 기본은 월봉이 제가 얘기했던 이 이평선, 특히 맨 밑에 있는 분홍색 이평선은 절대 무너뜨리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걸 타고 가야지만 소위에서 주도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어떤 흐름인가 하면 월봉의 이평선을 밑으로 타고 갔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소위 역배열이라고 말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탄력성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통 급등주라고 얘기하는 종목들은 양봉의 거래량이 음봉의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음봉의 거래량이 양봉의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아요. 최근 입장에서. 그러면 이런 거는 급등주의 패턴도 아니고 추세주의 패턴도 아니죠. 어,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한번 보세요. 그 LG노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를 보면 얘는 아직까지도
뭐 펀더멘탈은 제가 뭐 방송에서 원체 자주 얘기했기 때문에 뭐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얘는 지금 이평선의 월봉 이평선을 타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고점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죠. 사상 최고치 돌파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소위 제가 얘기하는 패턴의 이 종목들에 굉장히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는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만약에 이런 패턴이라면 저는 이런 종목들 되게 선호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신눌매라고 얘기했는데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을 만약에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 이런 종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제가 게임줄 싫어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게임줄 보면 카카오 게임스 보면 이게 지금 이게 월봉인데요. 월봉 밑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는. 예. 그러니까 아무리 거래량이 이렇게 양봉이 거래량이 좀 많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형태는 성장주기도 하지만 10년물 국채금리의 그런 영향도 많이 받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형태는 별로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최근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 현대사료도 그렇고요. 에너지 관련도 그렇고 에코도 그렇고 대부분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럼 뭐 그거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기서 보면 거래량을 치고 기간 변동을 치면 현재 지금 예, 이 어떤 형태의 트렌드가 지금 시장에서 불고 있는지를 단번에 알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좀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은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얘가 어차피 거래가 터져야 많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3월부터 시작된 그 소형주 장세에서 보면 기간 대비 상승률 혹은 거래량 상위 이런 거 보면 대부분 다 한신기 같이 이런 거. 그죠? KG스틸.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다 작은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이스틸, 시성홀딩스, GS글로벌. 그러니까 코스피 대형주로 가면 거의 없어요. 뭐 많이 가봐야 현대오토에버, LG노텍. 근데 얘도 4월달 되면 수익률이 확 줄어버리죠. 이렇게. 그 4월달에 대형주에서 많이 올라간 건 그나마 현대중공업 하나 빼고 없어요. 한미약품 뭐 이런 거 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지금 완전히 코스피 종목들을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건 전부 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죠. 큰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까도 이게 일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의 개인들의 수급 현상이 몰려 있는 거와 시장하고는 반대로 간다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형태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주가 없으니까. 근데 현재 이 소형주 장세가 꺾였느냐를 보면 아직은 알 수 없는 거죠. 주봉상 음봉도 하나도 안 생기고. 음봉이 생겼다, 하나가 생겼다 해도 괜찮은데 생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4월 달에도 그렇고 이런 형태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대형주 장세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것도 없고 월봉상 그 밑으로 계속 그 밑으로 지금 뻗어 있는 형태의 종목들이 많죠. 근데 반대로 대형주는 그러니까 소형주는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어, 이런 그 트렌드가 당분간 바뀌기가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주 좀 힘들 것 같다. 올해 말까지는. 그러니까 바닥에서 거래가 안 터지니까 이런 형태가 계속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앞으로도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거래가 뭐 터져야 이게 시세가 뭐 급등하고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바닥권에서 내일 이제 강의할 건데 주봉상 거래량이 그것도 양봉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야 되는 게 일단 기본적이죠. 근데 이게 그냥 터져서 되는 게 아니죠.
많이 터져야 되죠. 저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많이 터져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지난번에 트레이스를 보면 최고치까지 한번 터져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제가 선호하는 거죠. 아까 현대사료처럼. 단 시가총액이 좀 작아지는 형태의 흐름들을 제외하면. 그럼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도 시가총액이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3천억이잖아요. 다 1,000억 이하짜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근데 얘도 보시면 주봉상 사상 최고치가 터졌던 거래량이 어떤 거예요? 이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죽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꽤 많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형태는 아니에요.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많이 올라갔는데 많이 터졌다가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거래량이 올라가고 이 거래 없죠, 음봉에. 근데 다시 눌렀잖아요. 근데 거래가 없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음, 않더라도 거의 아마 어떤 형태든 간에 거의 이 형태에서 매집이 된 케이스일 가능성이 거의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하는 케이스가 첫 번째 하나의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 올라타서 쫓아가는 매매를 하는 케이스잖아요. 그죠? 이렇게 쫓아가는 매매 케이스를 하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가 좀 달라요. 패턴이. 왜냐하면 일단 종목은 골라야 되니까요. 스타일이 문제인데 여기서 매집하는 사람들은 심심해요. 그렇지 않나요? 드림팔림 심심하겠죠. 여기서 매집하면.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종목을 고르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심심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이 라인에서 우리가 여기는 못하고 여기 라인에서만 쫓아가서 매매를 한다 그랬을 때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빼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다시 뺐다가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 뺐다가 계속 흘러갈 수도 있고 그러면 요런 라인에서 쫓아가서 매매하는 매매 스타일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절 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 라인이 없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특히나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움직이는 형태의 흐름인데. 저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형태의 매매의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손절을 어떻게 하느냐 이 게임.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게임이죠. 또 하나는 내가 어떤 특정한 그 종목들이 우리가 만약에 내가 종목에 대한 전문가예요. 근데 아무리 거래가 터지지만 세력들이 모아서 올라가는 종목이면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종목 회원들이 자, 이 종목을 얼마에서 얼마에 삽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종목의 특정 가격대에 그 매수가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차트가 나올까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어차피 가는 쪽만 이렇게 가지 과정에서는 이렇게 흔들렸다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단타를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라인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거기서 한 5에서 10%를 더 뺀다. 그러니까 우리의 얘기로는 흔들어 버린다라고 얘기하면 못해요. 쉽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원래는 여기서 매집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언제 갈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데서는 안 사야죠. 정말 오랫동안 매집이 끝난 다음에 사는 거죠. 그리고 얘가 3,000원에서 12,000원 가면 6,000원, 9,000원, 12,000원. 딱 셋 더블이죠. 그러니까 1년 장사가 다 끝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따라서 매매하라 이러면 진짜 손절 라인이 필요한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손절을 하고 만약에 한
6종목을 사서 한 4종목이 손절되더라도 2종목이 많이 올라가면 그러면 여기서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런 매매를 추구하는 게 이제 보통은 요런 이게 지금 추세가 되는 종목들을 따라 사는 게 지금 형태의 어떤 매매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보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매매하는 걸 막 이렇게 다른 회원들과,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혹은 자기가 트레이딩 매매를 해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그걸 컨설팅을 하는 걸 봤나요? 혹시 드림팔님도 마찬가지고 그걸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스케이퍼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SBS를 얘기했던 AI를 이겼던 한봉호 대표라고, 마세븐이라고요.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SBS 나왔고 인공지능하고 같이 매매를 했을 때 아카데미에서 강의만 했지 실제 컨설팅을 한 적이 있나요? 없죠. 그리고 SBS 촬영 카메라가 딱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계속 깨졌죠. 그래갖고 SBS 촬영 카메라한테 제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죄송한데 한 7일 정도만 이 카메라를 좀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쪽 바닥 출신이라서 잘 알아요. 이 속성을. 그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매매, 저렇게 따라 붙는 매매들은 절대 개인들이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매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매매하는 거예요. 시세 왜곡이 나와버리고 이렇게 굴려버리고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타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종목을 딱 했는데 개인들이 막 사서 올렸다가 다시 빼버리면 위에서 물리는 사람이 있고 먼저 빠져나온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빠져나왔다면 다음번에 이 사람이 또 나중에 빠져나올 수도 있잖아요. 한 번 벌면 한 번 잃고, 한 번 벌면 한 번 잃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단타 매매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터트리는데 이 애들이 이 세력들이 매집을 해서 이 정도 올라가면 이제 개인 투자자한테 물량을 넘겨야 되거든요. 단타하는 애들한테. 그래서 저는 이쪽에 대한 메커니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 있어 봤고 예전에 이런 매매를 했기 때문에 20년 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중에 간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어느 날 이걸 하면서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수익을 내야 돼요. 당연하죠. 손실이 나고 물려있으면 짜증나니까. 두 번째, 이 사람들의 심리가요. 이게 우리가 이쪽 컨설팅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건가 하면, 심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곳에 몰려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단기 매매도 하고 지금 올라가는 종목에 추격 매매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주식은 시세 왜곡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도 지선물 매매를 할 생각을 안 해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다 깨지니까. 박스권에서 올라갈 때나 떨어질 때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올라갈 때나 떨어질 때나 손실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는 얘기죠. 100% 맞는 얘기죠. 근데 저는 지수 선물만 매매하는 건 100%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게 제가 매번 얘기하는 선물하고 주식하고는 이 소위 해서 좀 결이 달라요. 매매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러니까 주식은 올라가는 걸 대비해서 해야 되지만 선물은 떨어질 때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양방향 매매거든요. 주식은 한방향 매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여기에서는 승부가 나죠. 여기는 안 나요. 여기도 많이 흔들어요. 이런 식으로 올렸다가 빼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따라붙는 매매는 무조건 손절이 필수예요. 뭐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손절이 필수예요. 따라붙는 매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굉장히 이 중요한 거죠. 근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신물매예요? 이런 게 무슨 신물매예요? 이거는. 이걸 신물매라고 생각하세요? 드림팔림? 예. 이거는 신물매가 아니죠. 이건 세력주 매매죠. 개별주 매매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LG노텍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산다. 이건 대표적인 신물매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신물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신물매죠? 이게 어때서 신물매입니까? 지금 이게 올라간 차트를 보면 신물매지만 이 세력주를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두 번이나 흔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신물매라는 건 뭐냐면 우량주에서 전고점을 돌파해서 계속 가는 건 신물매일 수도 있지만 거래량의 거래량이 실질적으로 가장 최고로 많이 터지고 그리고 이렇게 눌러주는 파동. 이건 눌림목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신물매 아닌가요? 진짜의 신물매? 이거는요, 추세 매매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거는 추세 매매라고 그러는 겁니다. 신고가 돌파하고 계속 올라가는 거. 그 개별주의 매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우리도 시가총액 한 1000억짜리, 그러니까 지금 한 1000억에서 한 5천억짜리 해볼까? 그러니까 1000억 이하짜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 대신에, 비중을 좀 작게 둘고, 그 다음에, 좀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에서 좀 이번에 하나 예를 좀 든다면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원래는 안 하는데 하도 이렇게 요즘 장이 대형주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형주도 아니지 시가총액 1억짜리가 못 가서 그래서 이제 이 종목들을 저희가 이제 한번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한번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8,000원이 돌파돼서 매수한 사람이 한 몇 분이 계셔서 8,000원 이상에서 파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단기 매매는 아니지만 매집을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갔던 형태니까요. 그죠? 그 제가 아마 지난주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량이 이게 생각보다 안 터지잖아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거래량이 안 터지니까 생각보다 안 터지니까 8,000에서 파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내일 강의하려고 하는 것도 두 가지 케이스인데 한번 보세요. 이번 주에 이렇게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렇게 됐어요. 거래량 상위 종목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KG스테 이렇게 됐어요. 이 종목이 그냥 되게 많이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자, 이거는 신물매는 아니죠. 가격에 대한 신물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고점은 저 위에 있기 때문에. 근데 거래량은 확실히 지금 신고가가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자, 이런 매매를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예.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매매를 만약에 한다고 치면 손절 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이런 매매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만약에 지금 이런 소가창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에서 저희가 회원수가 뭐 100명 넘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한 그 가까이 되니까. 우리 회원들한테 이걸 보냈어요. 그러면 이 종목들에 대한 시세가 왜곡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림팔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라인에서 매매하는 거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라인에서 매매하는 건 손절 라인 체크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우리 회원들한테 뭐 많이는 안 하죠. 다음 주부터 제가 좀 이런 것도 좀 해봅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 딱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저희 회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리스크 없이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뭐냐면 사상 최고치 거래량이 터졌던 첫 패턴, 그러니까 첫 패턴, 이 패턴이 나올 때 이때는 그래도 리스크가 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세 왜곡도 좀 없고 변동성 누르는 것도 별로 없고 물론 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땡기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첫 거래량이 터지는 사상 최고치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을 그 다음 주에 매매 타이밍을 잡아서 매매해 보는 게 많이는 안 해요. 어차피 시가총이 작은 종목들은. 근데 얘는 뭐 시가총이 2조 3천이랑 상관없죠.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팁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보세요. 코스피 종합의 전체를 놓고 어차피 거래량이 없다가 이번 주에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 터지거나 폭발적으로 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양봉이 나오려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주에 거래량을 이번 주에 기간을 설정해 놓고 저는 이런 매매도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매매도 마음에는 안 들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그나마 첫 봉이니까 따라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매매가 안 되면 주식은 좀 힘들어요. 파생 안 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팁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따라잡는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혼자 하시는 트레이드는 상관이 없는데 회원이 한 100명 정도 가진 사람이 저기서 사인을 준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아는 한.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여러분들이 코스피 종합을 딱 놓고 이번 주가 딱 끝나잖아요. 이번 주가 딱 끝나면 이번 주에 딱 놓고 기간 거래량 상위를 딱 하면 이번 주에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들이 다 잡힐 거예요. 이렇게. 그 중에서 거래량만 많이 터지면 안 되잖아요.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 거는 음봉일 거고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 건 양봉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간 대비로 상승,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어떤 게 있는가 보면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 이런 종목이 잡힌단 말이에요. 아마 KG 스틸은 3주 전에도 잡혔겠죠? 그리고 이번 주도 잡혔겠죠? 그렇지 않나요? 볼까요? 3주 전에. 그러면 매주 이걸 체크하면 매주 잡힐 거 아니에요. 근데 매주 이걸 체크하다 보면 지금 어떤 업종이 어떤 테마가 이번 주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올라오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대형주에는 없어요. 시가총액 5천억이야, 3천억이야, 이런 종목들 1천억이야, 이런 종목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공통점 있잖아요. 이렇게 쭉 보면. 철강 쪽에서, 중소형 철강 쪽에서 많이 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잡아서
매매하는 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추세 매매라고 얘기하고 거래량에 대한 추세 매매죠. 이건 신물매 매매가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눌림목을 잘 안 줘요. 그거는 그냥 추세 매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땡겨보면, 자, 이건 이번 주에 만약에 목요일 날 정도도 잡을 수 있겠죠. 금요일 날도 잡을 수 있겠고. 왜냐하면, 목요일 날 정도, 제가 주봉에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올라간 종목들은 대부분 다 목요일 날 잡히겠죠. 월화수목 거래량을 포함하면 금요일 날까지 다 잡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목요일 날 잡을 수도 있잖아요. GS 글로벌. 그러니까 초입에 들어오는 코스모시스 이런 건 안 하죠. 거래량이 물론 신고가 돌파했지만 거래량이 작죠. 쌍방울 이런 건 안 되죠. 양봉의 거래량도 없고 원봉의 거래량이 너무 많고 앞에도 많고 이런 거는 우리가 취급 안 하는 거죠. 코스막 안 하는 거예요. 한신기계 요런 게 가끔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오는 시점 거래량이 막 터진 시점은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사상 최고치 거래량이 올라갔다가 뺐다가 눌려주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면 그냥 땡겨버리는 거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렇게 눌려서 가는 거는 많이 흔들죠. 그래도 뭐 좋아 먹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뭐 어떻게 견뎠다 누워 54%. 근데 시간이 좀 걸려도 이렇게 사상 최고치 거래량 터졌다가 이렇게 누를 때 지금 얘기하는 건 신고가가 아니에요. 신눌매라는 건 신고가를 돌파하고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가는 건 작년 같은 대세 상승장, 저작년 같은 대세 상승장 그런 게 주도주가 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박스권 장세는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계속 가는 종목들이 몇 종목 없잖아요. 그러면 이 신눌매 매매라는 거는 가격에 대한 신고가를 돌파하고 눌림목 가는 종목들은 이제는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가 터지고 눌림목을 줬을 때 매집해서 나중에 급등하는 거는 매력이 있죠. 반대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사상 최고치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눌림목을 줄 때 이거를 눌림목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원칙이